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허환구 아나운서를 대신해 제가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시기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던 한국인 삶의 만족도가 4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6.4점으로 0.1점 하락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2013년 5.7점에서 계속 올라 2018년 6.1까지 올랐다가 2019년 6.0으로 떨어진 후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지속해서 보합 상승했지만 4년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38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이었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원인이 뭘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정치권의 혼란도 빼놓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도 2022년 25.2명에서 23년 27.3명으로 상승하면서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되고 정상화돼야겠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2월 2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얼마 전 부산의 한 건물 공사장 화재로 6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우리 지역은 괜찮을까요? 잠시 후 행복건설 안전기술원 주식회사 행복안전 안홍기 대표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영주 영양봉화 지역 위원장 연결해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리죠. 슬유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 신청사 건립 사업이 지난해에만 5번 내리 시의회 문턱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최근에는 신청사 건립을 찬성하는 시민단체가 시의원 2명을 주민소환 청구를 한 데 이어서 또 신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도 시의원 1명에 대해서 주민소환 청구를 했습니다. 신청사 건립 두고 상주시가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시의원 2명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해 말 상주시의회가 상주시 통합신청사 관련 예산 등 주민수건 사업의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상주 지역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세상 만들기는 삭감을 주도한 시의원들에 대해서 주민소환을 이달 초에 청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시의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주민을 위한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했다면서 국민의힘 소속인 신수나 진태종 상주시의원 2명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청구를 했는데요. 시민단체는 시민염원인 상주시 통합신청사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예산을 5차례나 삭감해 사업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려 했고, 통합신청사 건립을 전제로 정부로부터 유치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도 차질을 빚게 돼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상주시의회는 원래 본 예산 가운데 민생, 기업 유치, 스포츠, 시민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서 68건 약 233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민소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주민소환이 실시되려면 해당 선거구 유권자 19,404명의 20%에 해당하는 3,881명의 이상의 유권자 서명부를 받아서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명부가 전달되면 선관위는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다만
투표율 33.3%를 넘겨야 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개표 후 과반수가 주민 소환에 찬성하면 해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시의원들은 주민 소환을 당할 만큼 시의원 활동을 허투루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추후 상황을 보고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의 3분의 1이 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신청사 건립을 찬성하는 시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 청구도 이루어졌다고요? 네. 시민단체 행복상주 만들기 범시민연합은 국민의힘 강경모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원을 청구하면서 신청사 후보지에 부인 명의의 토지를 보유해 이에 충돌 논란이 있고 시의회 다수 의견에 반대해 신청사 건립에 찬성하는 점 등을 청구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주민소환 청구 대상이 된 3명 모두 선거구가 상주시 남원동, 동성동, 신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 소환 청구가 된 강경모 시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13일 상주시의회 기자회견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상주시의회는 예산 삭감의 이유 등을 설명한 바 있죠. 네, 지난 13일 상주시의회의 기자회견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당시 안경숙 시의장은 신순화, 진태종 2명의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출 예산 각 항목별로 효율성과 건전성을 면밀히 검토해 감액하거나 증액시킬 수 있다며 올해 예산안의 경우에는 주민 여론과 예산 편성 기준을 감안해 심사 과정을 거쳤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 정족수에 따라 의결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의회 예산 삭감이 별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을 밝힌 것인데요. 그리고 안경수 의장은 무분별한 예산 삭감이 주민소환 청구의 이유라면 모든 의원들에게 주민소환이 청구돼야 한다며 주민소환 청구 자체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런 의회 입장에 대해서 강경모 시의원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요. 상주시 의회에 이런 내용들이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처음부터 통합신청사 건립을 찬성해온 강경모 시의원을 비롯해서 김호, 정길수 시의원은 의회의 반복적 통합신청사 관련 예산 삭감을 두고 무책임한 행위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주장하는 주민 의견 수렴 부족은 사실 왜곡일 뿐만 아니라 계속된 정책 지연으로 인해서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도 내세웠거든요. 상주시가 추진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 자본 포함 약 5,070억 원의 총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인데 이 전제 조건이 통합신청사 이전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데 대해 그 이유를 명확히 표명할 것을 의회에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이 없었다라는 게 이들 시의원 3명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지역구가 상주 문경인 이미자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주장도 제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문제를 비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신청사 관련 예산 삭감의 배경이 국민의힘 상주 문경 당원 협의회다 이런 주장도 제기됐다고요? 네, 신청사 건립을 찬성해온 정길수 시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예산 삭감의 이유를 물었으나 당에서 찬성 지시가 안 내려와 찬성할 분위기가 아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정길수 시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독립기관인 지방의회는 소신대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소신이 아니라 공천권자인 당협위원장의 눈치를 보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지방선거가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시의원들은 공천권자인 당협위원장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앞서서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도 2023년 12월에 이루어졌다가 무산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2023년 12월 상주지역 시민단체가 상주시청 신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 14,444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강영석 상주시장의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청원 서명부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유효 서명인이 7,451명, 무효 서명인이 6,993명으로 청원이 무효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주소지나 생년월일, 이름 등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청원도 많았고요. 시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의 경우에는 3,881명 이상의 서명만 있으면 됩니다. 소환 여부 성립과 별개로 주민 투표 절차도 이뤄지게 되고요. 하지만 문제는 주민 소환이 성립하느냐, 투표를 통해 소환 대상 의원들의 직 상실이나 혹은 직 유지가 가능하냐
것보다는 이 같은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이냐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봉합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당협위원장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인 임의자 의원과 강영석 상주시장 간의 갈등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오고 있죠.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비춰지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은 당협위원장인 임의자 의원은 임의자 의원대로 또 강영석 상주시장은 시장으로서 무언가의 의사표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신청사 건립 예산이 5차례나 삭감되면서 사실상 상주시의 신청사 건립 사업 자체가 붕뜬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상주시는 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또 의회나 혹은 그 배경으로 의심되는 임의자 의원의 경우에는 예산 삭감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신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뉴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이 찬바람 뭐지? 우리 자기 춥잖아.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일회용품 버릴 때 자기 마음 불편하지.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채소로 만든 맛있는 한 끼. 식재료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저 김재우의 살림템이자 지구 살림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해요. 지구 살림템 공익광고 협의회.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컸고 안전대책에 문제는 없었던 걸까요? 또 우리 지역의 경우는 유사한 위험이 없을까요? 행복건설 안전기술원 주식회사 행복안전 안홍기 대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지난주 금요일 지난 14일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완공을 석 달 앞둔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화재 발생 원인은 밝혀졌을까요? 네, 먼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화재는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경 부산시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반얀투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금년 5월 개장을 앞두고 실내 인테리어 등 내부 마감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화재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정확한 발화 원인은 조사 중에 있으며 이번 화재 사고 원인을 근본 원인과 기여 원인으로 추정해보면 사고의 근본 원인은 1층 배관 관리 공간 인근에서 근로자가 배관 절단이나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튀어 가연성 물질인 단열재로 빠르게 화재가 번져 유독 가스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기여 원인으로는 첫째, 내부 마감 작업을 위해 사용된 인테리어 자재, 단열재, 페인트 등 가연성 물질이 현장 곳곳에 쌓여 있어 이들 자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여 화재와 연기의 확산이 되었으며 둘째, 쌓아둔 자재가 통로를 막아 근로자들의 대피를 방해하였으며 셋째, 간이 피난선 등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와 비상대피 훈련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렇게 근본 원인과 기여 원인으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지도 의문인데 화재 발생 당시 안전시설 작동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네, 안전시설 작동 문제는 소방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을 본다면 신축, 정축, 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임시 소방시설은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맞게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가스 누설 경보기, 간이 피난 유도선, 비상 조명 등 방화포를 갖추어 공사의 화재 위험 작업 현장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제241조의 규정을 본다면 화재 위험 작업의 용접, 용단 작업 장소에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고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등께 용접 방화포로 불꽃, 불티 등 비산 방호 조치,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러한 화재 위험 작업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화재 위험 작업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닌가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안전 전문가로서 이번 부산 바니안트리 공사장 화재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한마디로 사업주의 안전의식 부족과 개개인의 업무 역할 부족으로 인한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이 화를 키웠다고 볼 수 있죠. 특히 화재 감시자, 안전보건 조정자 역할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사장 현장에서 화재 감시자를 형식적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는지, 화재 감시자의 업무를 숙지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화재 감시자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등 방연 장비를 갖추고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 위험 작업 시 특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위험성 평가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용접, 용단 시 화재 감시자의 역할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안전보건 조정자도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안전 분야의 자격을 제대로 갖춘 자가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지,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있는지, 안전보건 조정자가 제대로 업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빨리빨리식 조급한 태도와 괜찮겠지라는 안전의식 불감증, 그리고 안전에 대한 예방비용을 투입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안전 불감증이 화를 키웠다. 그리고 화재 감시자와 안전보건 조정자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화재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까요? 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이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와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여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컨설팅, 비상대피 훈련 등 안전보건 활동을 실행, 반기별로 안전보건법령 이행 점검으로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화재 사고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소방시설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소방시설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부산 화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역은 괜찮을까? 우리 지역 공사 현장이나 대형 건물 화재 안전은 걱정할 부분이 없을까 염려가 많으실 텐데 어떨까요?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었지만 적극적인 재해 예방 활동이 부족하여 건설 공사 현장은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 곳곳에 만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안전 불감증이 빚어진 인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 전문가인 저도 대형 공사장 현장 점검, 컨설팅,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기술 지도 시 위험 요인을 지적하면 남는 게 없다, 인력이 없다,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이 없다, 바빠서 안전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핑계를 하면서 안전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공사, 건설 현장에서 강급업체가 시행하는 공정의 안전관리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지자체에서 예산 절감이라는 목적으로 별도로 강급업체를 계약 시공하지만 현장에서는 누가 한 사람 안전에 대한 관여를 하지 않죠. 감리도 나몰라라, 건축공사 현장 소장도 나몰라라, 발주자도 나몰라라 하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합니다. 예를 들면 강급업체의 외벽 마감재인 복합판넬 하지 철물 용접 작업 시 하재 감시자 미지정, 불티 비산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용접 불티가 튀어 하재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공사장은 산업안전지도사 등 안전 전문가를 활용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준공된 건축물은 시설물 안전법, 소방법 등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유지 점검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이 문제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 이런 핑계를 많이 대고 있다라고 또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항상 화재 감시자 그리고 자격을 갖춘 자가 유지 점검을 적법하게 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이 또 있을까요? 네, 우선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근로자에게 작업 전 2시간 동안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그러나 건설 현장은 옥외 작업 환경의 특수성과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작업시간 제약 등으로 인해 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규의 잦은 개정과 산업기술을 발달, 현장의 위험성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장에서는 30분이라도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면 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확인으로 안전 전문가로 확인토록 하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원래는 2시간이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안 되면 적어도 30분이라도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건물 공사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나 노동자분들은 어떤 점에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갖고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근로자, 협의체, 안전전문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사고는 반드시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발주자 역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안전 전문가의 조언과 안전보건법령 절차를 이행하여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근로자는 현장에서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교육 참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위험 요인을 제보와 상시적인 위험성 평가 시 참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가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많이 와닿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근로자분들은 현장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시고 안전보호구 착용을 하셔야 되고 안전보건 교육에도 참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위험 요인을 제보하고 상시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참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관계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국가의 안전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안전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회사의 안전은 사업주가, 이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경영 마인드가 적극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법령을 실효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등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험성 평가, 공사장 점검, 컨설팅 등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은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네, 안전보건 경영 마인드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다. 안전은 행복의 지름길이다. 이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행복건설 안전기술원 주식회사 행복안전 안홍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기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지역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네, 먼저 내일 오후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일자 변론 기일에 대해서 얘기를 안 나눌 수가 없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최종 진술을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데 사과나 국민 통합 메시지가 과연 담길까요? 내일 최종 진술 또 헌재에서 이번에 시간 제한 없이 준다고 하던데요. 네. 저는 그 말씀 가운데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계엄선포, 또 무장한 군사력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한 사건에 대해서 윤 대통령께서 자신의 잘못을 좀 인정하고 국민에게 또 그리고 이유도 모른 채 동원되었던 장병들에게도 좀 진솔하게 사과하고 모두 내 책임이다. 더 이상 이 일로 갈등 대립하지 말자. 나를 지지하는 분들도 모두 일상으로 이젠 돌아가자. 헌재 판결에 승복하자. 좀 이런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저뿐 아니라 대부분 국민이 또 저는 그런 말씀을 기대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솔직히 아무래도 이제까지 그랬듯이 좀 여전히 나는 잘못 없다.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건 부하들이 스스로 알아서 한 짓이다. 애국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나를 지켜달라. 이렇게 좀 책임을 부인하고 또 분열을 조장하는 말씀을 왠지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요. 솔직히 좀 걱정됩니다. 네. 책임을 부인하고 분열을 조장할 것 같은 그런 멘트를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변론 기일은 모두 끝나고 마지막 선고만 남게 되는데요. 언제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네. 최종 변론 기일로부터 선고까지가 14일 걸렸고요. 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딱 10일, 열흘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례에 비추어 본다면 저는 늦어도 한 3월 11일쯤 그때는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근데 다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권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박근혜 그 두 분 대통령 사건에 비해서는 법리도 훨씬 단순하고 네. 사실관계도 비교적 명확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좀 빠르면 3월 한 6일이나 7일쯤에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네. 또 사실은
어쨌든 이런 혼란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빨리 헌재 선고가 나는 것이 저는 네. 국민 통합이나 국정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좀 가급적이면 빨리 한 3월 6, 7일쯤 선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또 그렇게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3월 11일쯤으로 보지만 그래도 빠르면 3월 6, 7일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 네, 뭐 위원장님.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보통 3월 11일쯤으로 보고요. 네. 뭐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 주 3월 중순 한 15일 그 인근에는 뭐 선고가 내려질 거다. 대부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간 정말 많은 증인이 출석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인물과 증언이 헌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번 탄핵 재판에 일단 가장 큰 쟁점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네네. 가장 큰 쟁점은 그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네. 그 위헌 위법성 문제와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무장 군인 투입된 거는 뭐 온 국민이 다 봤잖아요. 네. 그럼 그 무장 군인 투입의 목적이 무엇이고 성격이 무엇인가? 저는 이 두 개가 이번 탄핵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 쟁점에 비추어 보자면 저는 먼저 곽종건 전 특수전 사령관이죠. 네. 이제 그분이 정언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오라 했다. 이 정언 중요하고요. 네. 또 그 조승현 수도방위사령부, 그러니까 네. 수방사 1경비단장 이분도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 받았다. 네네. 이렇게 정언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정언이 결국 국회 무장 군인을 이렇게 투입한 것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내란 목적이었다. 이걸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저는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봤고요. 또 하나는 그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 위법했다. 네. 하자가 있다. 네. 요 대목은요. 사실은 이분은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정인이죠. 한덕수 국무총리. 이분이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매우 달랐다. 실체적, 절차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 이렇게 또 확실히 정언해 줬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그 일련의 뭐 무력 사태 이것이 어떤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다. 또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 이 점이 또 밝혀졌다고 보고요. 한 분도 제가 주목한 증인은 그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이 나왔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셨던 분이죠. 보안 시스템만 이 점검한 거로는 부정선거와 연결할 수 없다. 이렇게 정언해서 부정선거론 일축했고요. 또 대통령의 서울법대 동문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또 나오셔서 제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는 없었다. 계속해서 서버 관련 부정선거 주장 이루어지는 것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조차도 이게 지금 부정선거가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인지 이런 걸 확인해 줬던 것 이것도 좀 제가 관심 깊게 봤던 증언입니다. 네, 이렇게 인물과 증언을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얘기도 해보고 갈까요? 국무회의가 통상과 매우 달랐다. 실제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하자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신 거죠. 민주주의는 그리고 우리 헌법은요. 정의와 관련해서 실체적 정의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매우 중시하고 있죠.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과 절차가 정의로워야 한다. 라는 취지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계엄 선포를 할 때는 실체적 요건, 그러니까 뭐 전시, 또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느냐, 적과 교전이 있었느냐 등등 이런 실체적 요건도 중요하지만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절차적 요건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거기에 비상계엄 안건이 이제 상정되고 심의가 이루어지고 회의하고 그것이 회의록으로 공식적으로 남아야 되고 그 이후에 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부서 서명을 하고 네. 이런 과정이 다 갖추어져야 계엄 선포가 어떤 절차적으로 이제 정의가 실현되는 절차적으로 하자 없는 계엄 선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위법한 계엄 선포인데요. 네. 앞서도 제가 한덕수 총리 얘기했지만 한덕수 총리는 이번 국무회의는 이전의 국무회의와 전혀 달랐다. 네. 실체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하자 있다라고 분명히 증언했고요. 네. 또 총리뿐만 아니라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외교장관, 김영호 통일장관, 조기용 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축산부 장관도 네. 한결같이 그날 국무회의는 없었다. 국무위원들이 그냥 모여서 간담회 정도 한 수준이다. 네. 이렇게 또 헌법재판소에서 정언하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그렇게들 다들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국무회의의 심의는 없었다. 그렇다면 계엄 선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불법이었다. 이런 사실들이 이번에 다 확인됐던 거죠. 네. 계엄 선포는 위법이었다, 확인되었다라는 네.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신빙성을 두고 계속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홍장원 차장의 메모라는 게 결국 이재명, 우원식, 조국, 한동훈 같은 주요 정치인들 세폭 부검하라는 지시를 일단은 큰 틀에서는 대통령한테 전화 받고 네. 그 다음에는 방첩사령관과 통화 중에 이런 주요 명단을 전달받았다. 그것을 자기가 메모했다 했는데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특히 두 번째 정의로 나왔을 때 메모 그 실물 메모지를 직접 공개했고요. 네. 그리고 그 메모 작성 과정에서 본인의 보좌관을 불러서 한번 정서해봐라. 제대로 또박또박 한번 네. 제대로 좀 정리 좀 해주라 해서 그 보좌관이 작성에 참여했죠. 그러니까 보좌관이라는 또 홍장원의 메모를 신빙해 줄 수 있는 증인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 동일한 체포 대상자 명단이요. 방첩사 등 다른 기관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미뤄보면요. 홍장원 메모 진술은요. 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네. 근데 자꾸 무슨 이제 조작이라도 있는 양,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저는 그건 그냥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네. 마치 대통령의 이런 군사력 동원, 국회 침탈 행위 이런 것들이 별 문제 없는데 홍장원 같은 사람들이 뭔가 정언을 조작해서 네. 내란을 조작하고 있다 이런 거짓된 주장 또 거짓된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는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실제로 있었던 것이다. 근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런 신빙성을 두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거기 앞서 곽종건 특수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네. 조승연 수방사 제1여단장, 그 경비단장 그런 분들도 다 정언했잖아요. 그렇죠. 아직 정적수가 채워지지 않았다. 네.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네.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렇게도 이야기했고요. 이것과 아울러 지금 우선 급하면 이재명, 우원식, 조국부터 우선 체포하라. 이런 명령 지시 하부로 다 하달됐던 게 그 하부에 있던 그 지시를 이행해야만 했던 군인들, 병력들 그분들 통해서도 지금 다 확인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거짓말 할까? 금세 드러나고 이미 다 드러난 사실조차 왜 부인할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2차 계엄 모의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났죠? 그렇죠. 네. 저는 분명히 모의했다고 보는데요. 예. 특히 지금 현재 국회에서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있고요. 네. 이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청문회를 계속 열고 있어요. 근데 그 청문회에 제가 어제 보니까 권영환 그러니까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과장, 계엄과 관련된 실무를 맡고 있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청문회
정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박완수 계엄사령관 이분이 육군참모총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아무래도 합동참모본부 인력보다는 육군본부 인력이 더 믿음직했나 봐요. 그러니까 박완수 계엄사령관이 육군본부 인력으로 상황실을 구성하려고 했다. 이걸 분명히 증언했고요. 네. 또 뭐 제2신속사단이라고 있는데 그 예하 여단 서울 인근에 있는 부대들입니다. 이 부대에 출동 준비를 시켰다. 이런 것들이 속속 다 증언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다 제2계엄을 준비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엄군이 혹은 계엄사령부가 작동하고 있다. 새로운 어떤 출동 준비라든가 상황실 구성을 하고 있었다. 이건 누가 봐도 제2계엄을 준비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헌재의 선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대선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데요. 국민의힘도 최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중도 지지율 하락률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실제로요. 네. 이건 뭐 대부분의 법률학자, 헌법학자, 또 전문가들 심지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될 수밖에 없다. 하면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지고 있어요. 네. 솔직히 지금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써 조기 대선 향한 경쟁이 시작되었잖아요. 네. 그 조기 대선 향한 경쟁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대선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작 우리 야당 민주당이 지금 대선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이지 국민의힘조차도 이미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 그래서 조기 대선은 뭐 저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는 순간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제 보궐선거 치러야 되니까요. 네. 저는 아무리 늦어도 5월 중순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일정상으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는 과연 이번 대통령 보궐선거의 최대 쟁점이 뭘까? 아니 이번 보궐선거의 요인이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서 파면되었기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최대 쟁점은 내란 세력에게 다시 정권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란 세력을 심판할 것인가 저는 이것밖에 없다. 다르게 말하면 내란 세력 대 헌정 수호 세력의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양식 있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헌정 수호 세력과 함께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국민의힘 요즘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저는요. 이 여론조사도 바로 내란 세력의 편에 설 것인가 헌정 수호 세력과 함께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저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내란 세력 대 헌정 수호 세력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해주고 계시는데 그 대결이 이번 대선에서 저는 누가 나오든 저는 누가 중요하지 않고 저는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의 싸움이다. 어느 편에 쓸 것인지 저는 국민들께서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중도 보수론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중도층 표심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제 중도층 표심 겨냥이라는 얘기도 있지만요. 저는요. 오히려 우리 민주당은요. 역사적으로 보거나 이념적으로 보거나 원래가 중도 보수였어요. 다만 한국 정치 상황이요. 진보 정치 세력이 워낙 취약하잖아요. 진보 세력이 취약한 정치 지형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런 진보적 의제 가운데서 또 합리적인 것들을 꾸준히 수용해 왔고, 그래서 또 이제 진보 세력의 지지 기반인 노동자들이나 농민의 또 이익도 저희가 대변해 왔고, 게다가 결정적으로는요, 이 민주당의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이 워낙 극우로 자꾸 치우치다 보니까 상대적인 차원에서 진보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진보 지형이 취약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진보 의제를 저희가 대변해 줬다. 그 점 때문에 뭐 이렇게 진보다라고도 평가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민주당은 중도 보수, 서민, 그리고 중산층,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분들을 대변하는 저는 중도 보수적 정당이다. 이 점에서는 저는 우리 당내에서 저는 큰 이견이 없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조금의 어떤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민주당 굉장히 큰 정당이거든요. 네. 이 정당 안에 조금 다른 목소리 혹은 또 때에 따라서는 쓴소리 저는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런 걸 다 지금 뭐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요즘 우리 당대표 이재명 대표 또한 저는 뭐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우리는 원래 중도 보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변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영조영양봉화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